안녕하세요. 위로의 밤 준고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책을 읽어드릴 시간이 왔네요. 사실 6권 정도의 책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 토,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더 할 수 있으면 하겠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런 금, 토, 일 정도로 해서 이제 세 권을 읽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읽는다고 해도 그 많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책을 끝내가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뭐 물론 책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편하게 듣기 위해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제가 6권 정도의 책을 준비해서 주에 3권씩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는 감이 있는데 또 낮에는 또 더욱 덥게 느껴질 정도의 날씨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일반 감기라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더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담이 좀 길었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0년이 더 넘었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예전에 한번 읽고 이번에 읽으면서 저도 이제 30대잖아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의 30대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뭐 내일 이제 출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책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간단하게나마 심리학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장에서 겪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요런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번 주도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도 또 힘내셔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프롤로그.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30이란 나이는 심리학에서 특별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나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설명할 때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중심으로 아동기, 사춘기, 21세부터 40세까지의 초기 성인기, 40대의 중년기, 50대의 갱년기,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30대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다. 그저 초기 성인기에 묶여 20대의 뒤에 어정쩡하게 붙어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 에릭슨도 30대를 발달학상 뚜렷한 과제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시기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들었고 장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젊은 30살은 아직까지 연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의 30살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드러지는 나이가 아니었다. 누구나 20대 중후반이면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30살은 그저 일과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여념이 없는 나이일 뿐이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승진이 보장되었고 지금처럼 40대에 은퇴하라는 압박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지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힘껏 달리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30살은 고달프고 우울하다. IMF 사태 이전의 사회 초년생들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는 덜 풍요롭게 자란 세대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취업난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30살은 어린 시절 경제 호황기의 수혜자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대학 입학 전으로 IMF를 겪고 그 여파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어느 세대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20대를 보내고 30살을 맞이한 것이다. 이들은 취업 준비로 젊음을 다 소진해버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숨가쁘게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래서 인생의 한 전환기로서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로서 홀로서야 하는 실질적인 독립의 시기로서 꿈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좌절의 시기로서 30살의 삶은 고되기만 하다. 의도한 바와 달리 자꾸만 꼬이는 인간관계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죽어라 일에 매달렸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괴로울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내 고민을 들어주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30살은 자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멘토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고아나 다름없다. 부모와 스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고 노인들은 사회의 퇴물인 양 취급받는다. 이는 곧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꾸짖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기 개발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뿐인가 그들에게는 이행기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30살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고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중간 세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이행기라고 부른다. 어릴 적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는 데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형이나 담요 등 부모를 대신하는 물건에 집착하듯 본격적인 어른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불안을 달래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젊음을 발산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실질적인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할 20대 중후반을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책상 앞에서 보낸 그들은 30이 되어 갑작스레 어른들의 사회로 내던져진다. 예행 연습 없이, 미래의 땅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떠밀려 가듯 들어간 어른의 삶은 낯설고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멘토가 사라진 시대, 이행기마저 없었던 30살은 뒤늦게 방황하게 되며 그 방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내가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치료한다고 느낄 때가 더 많다. 고생을 안고 태어난 듯 어릴 적부터 힘든 삶을 이어오다 관성의 법칙인지 성인이 된 후에도 고통과 고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심한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열병이 가라앉으면 그들은 다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간다. 마치 인생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껴안고자 노력하는 구도자처럼 말이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쳐준다.
아무리 힘들어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으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는 게 혼란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면 누구나 방황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도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힘들어 병적 혼란을 겪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무릎 꿇은 패배자로 볼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다시 부딪혀 싸울 힘을 얻기 위해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30살의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비록 당신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그 방황은 당신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괴테가 말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패배자가 된 듯 좌절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다. 당신은 언제나 옳다. 그러니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2008년 2월 김혜남. 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왜 쿨함에 목숨을 거는가?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쿨하지 못한 저 자신이에요. 이 말이 내 귓가에 한참이나 맴돌았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게 한 말이다. 그녀는 실연을 당했노라고 했다. 나는 실연이 때론 죽음보다 더한 고통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실연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그깟 이별쯤 쿨하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우울해하는 자기 자신을 더 못 견뎌 했다. 쿨하지 못함. 그것이 그녀를 초라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 제대로 사랑했다면 느닷없는 시련의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 슬픈데도 슬픈 줄 모르는 사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을 때 펼쳐질 상황이 무서워 언젠가부터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무조건 억눌러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하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게 되어 있다. 무조건 감정을 발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심한 감정 절제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실연당했을 때 우울함을 경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쿨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 요즘 젊은이들은 쿨하게 사랑하고 쿨하게 살고 싶어 한다. 쿨함에 열광하는 그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쿨한 사람이다. 왜 하필 쿨일까? 쿨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또한 세련되게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냉정함과 침착함,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로 무장하고 인생을 즐기며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타인에게 무심한 듯 힐끗 한번 눈길을 주고 제 갈 길을 간다. 그런데 저널리스트인 딕 파운틴의 말에 따르면 쿨의 핵심은 언제나 쿨하게 보이는 데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의존하는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볼 때 쿨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곁에 있으나 없는 듯한 이방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방인은 쿨한 사람의 눈길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싶어 그를 갈망하는 눈으로 응시하게 된다. 쿨한 사람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겉으로 무관심한 척할 뿐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하며 심지어 그것에 좌지우지 되기까지 한다.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감정을 타인에게 던져버리고 그를 멸시함으로써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쿨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반사경으로 보면서 타인의 눈에 투영된 자신의 이미지 외에는 아무 것에도 흥미를 갖지 않는다.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반쯤 입을 벌리고 자신을 보며 감탄하는 상대의 모습에서 만족을 구할 뿐이다. 여기에 한몫 거두는 것이 범람 많은 이미지의 세상이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는다. 어디서든지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메라는 우리의 현실 생활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린다. 마치 항상 자신 앞에 카메라가 있고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양 미소를 짓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보이는 이미지에 몰두하다 보면 타인의 감정을 돌아볼 여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쿨한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쿨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닮아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갓난아이적 가만히 누워 엄마가 눈을 맞춰주기를 기다리던 의식의 먼 밖에 있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엄마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지 않거나 내킬 때만 눈길을 주면 아이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게 된다. 그리고 그처럼 열등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방어하기 위해 아이는 남들에게 사랑받는 전지전능한 과대적 자기를 만들어낸다. 일명 거짓 자기이다. 그러고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져 결국 이루지 못할 사랑의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만 나르키소스처럼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진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의 과대 자기는 그 기반이 약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외부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외부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현대의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항상 의식하며 거기에 민감하다. 그래서 타인의 사소한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입는다. 또한 이렇게 남의 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 남들에게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오히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택한 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기. 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한다. 애써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도쿄에 올라와서 기숙사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모든 사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 모든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것. 그것뿐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와타나베가 한 말이다. 왜 와타나베에게는 거리두기가 필요했을까? 그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자살해버린 아픈 기억이 있다. 친구의 자살은 감수성이 예민한 와타나베에게 큰 혼란과 슬픔, 배신감을 남겼다. 와타나베는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처리하기 위해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통제하기 힘든 감정에 전혀 흔들림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감정을 통제하는 역설적 초연함을 무기로 내세운 것이다. 역설적 초연함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은 물론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그때그때의 감정에는 충실하나 분노, 슬픔,
외로움 등 오래 지속되면서 거치적거리는 부정적 감정에는 초연한 태도를 취한다. 이는 그 누구와도 정서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쿨함에 숨어있는 역설적 초연함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 속에서 겪는 좌절감과 박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장치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풍요로우며 화려함이 넘치는 사회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오히려 막연한 불안과 박탈감에 시달린다. 왜냐하면 자율성의 극대화에는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 결정하고 그 책임 또한 혼자 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스타들의 화려한 삶에 비해 우리의 생활은 한없이 초라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성공담은 우리의 무능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어떤 것을 성취해도 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에 개인은 끝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는 잘못 적용된 사회적 비교의 틀에 갇혀 막연한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박탈감과 무력감, 불안 등에 대처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넘기거나 모든 불합리함을 기성사회의 잘못된 유산으로 치부해 비웃어주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역설적 초연함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노예시대 때 쿨이 일종의 생존을 위한 마음가짐, 즉 계속되는 착취와 차별, 불이익을 견뎌내기 위해 고안해낸 방어장치였듯 현대 사회에서 쿨은 또 다른 사회적 좌절감과 박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할 필요 없어. 쿨하게 즐기는 거야. 쿨함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쾌락 추구이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청소년 연구소가 각국 청소년들의 인생 목표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청소년들은 친구 많이 사귀기를, 중국 청소년들은 부자 되기를, 미국 청소년들은 원만한 가정 꾸리기를 인생의 목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이들은 대다수가 인생의 목표를 즐기기라고 답했다. 그것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자는 탐미주의적 의미라면 그리 걱정할 게 없지만 만일 쿨하게 즐기기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속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냉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쿨하게 즐기기는 순간에 대한 탐닉을 의미한다.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이 현재의 쾌락에 몰두하는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진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것들은 금방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테크놀로지의 숨가쁜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진다. 게다가 유행이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치 또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를 통제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현재에 몰두하게 만든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현대의 소비주의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쾌락의 탐닉을 정당화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찬양한다. 그리하여 쿨한 사람들은 고민이 생길 때조차 심각해지지 않으려 하며 쇼핑을 그 해소 방편으로 삼는다. 이제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아무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그저 순간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신나게 클럽에서 몸을 비비며 춤을 추다가도 곧 돌아설 수 있는 냉정한 열정을 가지고 말이다. 쿨함,
현대사회가 낳은 슬픔. 그러나 쿨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쿨함의 딜레마가 있다. 쿨한 사람도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젊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쿨해봤자 더 이상 남이 쳐다봐주지 않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한편 쿨함은 차별적이다. 자본주의적인 속성 위에서 자란 쿨함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면을 띈다. 다시 말해 쿨함에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필요한 것이다.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은 쿨하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현빈과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공유도 쿨하다. 그러나 파리의 연인의 김정은과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선아,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윤은혜는 결코 쿨할 수 없다. 삶이 그들에게 쿨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김별아의 소설 이상한 오렌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쿨하다는 것은 한없는 상냥함이야. 그것은 질척대는 삶의 중력권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 신음하기 마련이니까. 삶이 쿨함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쿨함이란 갑옷으로 무장하려는 젊은이들은 그래서 슬프다. 쿨함에 목숨 거는 젊은이들은 말 그대로 멋지고 자유롭고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만 알고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고 외로우면서도 상처 입기 두려워 외로움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감추고 있거나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자신을 해칠 수 있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 조울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울증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가도 금세 나빠지는 등 변덕이 죽을 듯하고 조그만 일에도 기분이 금방 울적해지며 짜증이 잘 난다고 한다. 드라마를 보다가 울기 일쑤고 남이 자신을 조금만 칭찬해줘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큰 무리 없이 꾸려나가고 있고 수면 등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 감정이 당신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네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나의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성이라면 나의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감정이다. 문제는 이성은 나의 말을 듣지만 감정이란 놈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한다. 조울증이란 감정이 뇌의 생화학적 변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기분의 변화만 있고 말이나 행동, 일상생활, 수면 등의 이상이 없을 때는 병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울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느꼈을 법한데도 그런 정당한 감정 반응조차 조울증의 증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무척이나 놀라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분명 감정적이며 다소 감정 기복이 있지만 조울증이라고 진단내릴 만한 상태는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조울증에 걸렸다고 표현하면서 감정에 휘둘린다는 사실을 못 견뎌야 한다. 감정은 항상 평온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한다. 현대의 아이들은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기대로 인해 감정의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 심지어 아이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부모도 있다. 예컨대 어떤 부모는 아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그 감정을 아이 스스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아이는 화나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깨칠 수 없다.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어려서부터 지나친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통제받는 것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과 분노를 가진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감정이란 이물질 같은 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든 억압하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이 조울증이란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불안해한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음악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가 만나서 내는 일종의 합창이다. 따라서 감정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감정 기복이 심해 고생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라. 그것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